10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국민 10명 중에 9명, 8명이 지키지 않는 법이라면 그게 법일까요? 뭘까요? 실제 그런 법이 있다면 10명 중에 9명, 8명이 그 법을 어기든 말든 놔둬도 될까요? 아니면 법을 고치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 할까요? 악법도 법이라면서 그걸 지키는 사람만 지키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면 되는 일일까요? 우리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그런 법이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사실상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도 단속 주체는 아무런 단속이나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단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유인데요.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법이라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가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흔히 하는 말로 썬팅을 규정한 법입니다. 리포트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고 느끼기 위해 서울 인사동을 찾았습니다. 이들에게 짙은 썬팅을 한 우리나라 차량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결같이 황당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대다수가 자국에서는 짙은 썬팅을 한 차량을 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Today we talk about this. Why the all car windows is black? 썬팅된 차량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No, I never noticed. We don't have this window in France. It's not normal in your country. No, in our country it's not normal. No, it's not. It's against the law. We can't have them that dark tinted. The United States doesn't want dark tinted windows, and in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a problem. 이들은 자국에서 짙은 썬팅을 안 하는 이유로 문화적인 인식 차이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운전자의 시야 확보 어려움 등 위험성입니다. We have more clear nice, but it can be dangerous for when you have to look around. I think it's more dangerous. More dangerous when you cross a road is very dangerous. Maybe like 40 or 30%, but it also makes it a bit hard to see other people if it's dark outside. 두 번째는 경찰 단속의 어려움입니다. Because of security? Do the police here don't like tinted windows? So they can see into the vehicle? They want to see you all the way through the car. So you have to open your doors so they can look in the back.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현실, 그런데 법은 다릅니다. 차량 썬팅을 규정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0%에 가까울수록 진한 썬팅인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차량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전면 유리는 70%, 측면 유리는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10m 앞에서 차량을 바라봤을 때 운전자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방송 취재 결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차량은 일반적으로 전면 30%에서 50%, 측면은 15%로 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썬팅 시공업체들은 전면 유리와 측면 유리 상관없이 심지어 가시광선 투과율 5%까지도 썬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듯이 경찰은 짙은 썬팅을 규제하는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돼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합니다. 썬팅 자체는 지금 경찰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거의 10대 중에 8대, 9대 정도가 지금 썬팅 규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좀 바람직한가? 도로 전문가들은 단속이 어려운 이유로 불법 현장을 잡기 어려운 점, 단속 인프라 미비 등 현실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로 두다 보니까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과연 그게 현실적인 문제일까요?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는 음주 측정기나 속도 측정기처럼 이미 개발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계 탓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썬팅은 괜찮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우리나라.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불법 썬팅, 아무도 안 지키고 단속도 못하겠다면 이제 법을 없애든지 바꾸든지, 그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우리의 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정이 오늘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혜숙 법제처장 등 피감기관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법사위 마지막 국감.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김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또 국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안철성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국감에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사법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사과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들께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아래서 특별재판부 입법 취지는 일단 공감할 점이 있습니다. 각 당 의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훼손 우려를 이유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법원이 아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법권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13개 있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고 예규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규에 따라서 일단은 하는 것이 사법부의 시한 태도가 되겠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사실을 들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랑 특정 집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90% 가까이 기각된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런데 전례에 따라서 재판부는 반드시 법원 내부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만 구성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편 평양 공동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제처는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김혜숙 처장은 이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가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20일간 진행된 국정감사가 오늘부로 종료됐습니다.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난타전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법원 검찰 개혁에 대해선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감이 개혁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법기관들에게 국민 신뢰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까지 이틀 연속 구치소에 수감된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임 전 차장이 소위 윗선에 대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호송차에서 내린 뒤 교도관에 이끌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갑니다. 지난 27일 새벽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어제 검찰에 불려나왔고 오늘이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30개에 이르는 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사법부 최고위 인사들이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재판 개입 등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만큼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상급자였던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 영장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자신의 구속이 정치적 편파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검찰 조사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 황정근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이 구속된 후 SNS에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구속 적부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해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주의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는 기소할 방침입니다. 임정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사 경과에 따라 검찰 수사는 곧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최고의 법관들에게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 기존의 삼진아웃 제도에서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음주운전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제 경찰이 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이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들이 강화가 됩니까? 네, 일단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그 음주운전의 기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단속 기준인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더 낮춰서 단속을 합니다. 0.03%, 0.05%에서 0.03%로 낮춰서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요. 지금까지는 잘들 아시겠지만 삼진아웃 제도라고 해서 3번 단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제 이것을 2번만 단속돼도 취소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간 음주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제 엄벌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최근에 유명한 뮤지컬 배우의 남편 관련 교통사고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특히 이제 영상에도 잘 나오겠지만 그 새벽에 그 부산 해운대에서 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나왔던 청년들인데 그 윤창호 씨와 윤 씨의 친구가 모두 중상을 입었는데요. 특히 윤 씨는 뇌사 판정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사고를 낸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20대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1%니까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 운전자의 경우에도 큰 부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의 인생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된 것이고 이게 청원으로까지 이어져서 단속 기준 강화 또는 행정처분 강화 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의 가해자, 이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이렇게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에 당연히 법정형이 상당히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는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많은데요. 당연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그 뮤지컬 배우 남편의 경우에도 바로 구속해서 수사를 했었고 영장도 발부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크게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단계에 있어서 이런 점 때문에 본인이 다쳤다고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이 이게 정작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점이 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은 법정형이 좀 가볍다는 비판이 많이 있으니까요. 법정형이 좀 높아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이 먼저 가해자가 이렇게 크게 다치면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사실 그 시각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선고되는 형량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할 것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법정이 좀 높아져야 되고 또 합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엔 상당 부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이 좀 심어져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번 단속 강화를 계기로 이 음주운전이 얼른 좀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10여 분 차이를 두고 법원과 경찰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친형 강제 입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오늘 오전 10시 2분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분당 경찰서에 출석한 이 지사는 인생지사 세용지만 아니겠느냐. 저는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일이 없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이 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김 지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남은 법적 절차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드루킹 최측근인 솔본 아르타와 서유기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제3구심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내일 나옵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을 둔 식민지 배상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관을 지낸 김시영 변호사와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기조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전문직 여성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심포지엄을 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와 해결 방안 관련 토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포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최근 판사 출신 황적화 변호사 등 6명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변호인단은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10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